함양문화원 제16회 학술회의가 2020년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함양문화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사회는 강민구 향토사 연구위원이 보는 가운데 일부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조현옥 부군수, 황태진 함양군의장, 임채숙, 정현철, 이영권 군의원들, 김성진 전 문화원장 등 내빈 소개를 했다. 이어 김웅식 문화원장이 개회사에서 오늘은 함양 정신을 찾는 그 첫 발을 내딛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함양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 함양의 정신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리고 사실 그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오늘과 같은 학술회의를 몇 번에 걸쳐 열어야만이 조금이나마 함양 정신의 기틀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말했다. 이어서 조현옥 부군수, 황태진 함양 군의장이 축사를 하였다. 뒤이어 2부 오전 주제 발표에서 남계서원 공간에 투영된 강익의 한문정신이란 주제로 최석기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바로 이어 옥계 노진의 삶으로 읽는 정신 지향이란 주제로 강경화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다. 또 3부에서는 전필제 김종직이 함양에서 펼쳐보인 왕화의 비전과 실천이란 주제로 정출헌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겸 전필제 연구소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일두 정여창의 광풍 재월 기상과 후대에 끼친 영향이란 주제로 최영성 전통문화대학 무형유산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2020년도 제16회 학술회의 사회를 맡은 함양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 강민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함양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함양문화원이 주관하고 함양군이 후원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춘수 군수님을 대신하여 조현옥 군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문의원님들의 참석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서울에서 이곳까지 찾아주신 성균관대 직전 총장이신 정규상 총장님의 참석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최일범 소화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발표자님과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흔쾌히 오늘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해 주심에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9분의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전 원장님, 향교 정교님, 유도 회장님과 각 종중에서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학술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50여 명의 최소 인원만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아쉽게 그리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백 명의 문화원 가족들 중에서 오직 이사님들과 향토사 연구위원님들만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학술회의 전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함양문화원을 검색하신 후에 학술회의에 들어가시면 생중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은 함양인들로부터 얘기들을 많이 해왔던 함양 정신을 찾는 그 첫 발을 내딛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양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 함양의 정신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리고 사실 그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오늘과 같은 이런 기회를 몇 번에 걸쳐서 해야만이 많은 함양인들이 이해하고 수긍을 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서서히 찾아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전필제 일두 대암 옥계 선생님을 통하여 함양 정신을 찾아보고 다음 기회에 또 몇 차례에 걸쳐서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을 통한 함양 정신을 이루기 위한 현대사회에 맞는 발전적인 방안도 함께 논의를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야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양인들의 살아온 삶의 과정도 함께 살펴보면서 함양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보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 토론의 기회에는 우리 함양인들도 직접 토론에 함께 참여해야만 진지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함께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항상 행복한 좋은 날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군수 조현욱입니다. 군수님은 산청 함양 사건 합동 위례제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양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제16회 함양문화원 학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함양문화원 김홍식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해주신 정규산 승중한 총장님, 황태진 의장님, 임채숙, 정현철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위하여 함양을 찾아주신 경상대학교 최석희, 강정화, 이영숙 교수님, 부산대학교 정출현 교수님, 전통문화대학 최영선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최일봉 교수님, 동양대학교 강지율 교수님, 한국고전번역원 김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원님들과 향토사 연구위원님들 그리고 중진회장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얼마 전 우리 함양문화원이 대한민국 문화원상 종합경영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함양문화의 구심점으로서 함양문화의 개성 발전과 노력해오신 김홍식 원장님과 문화원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학술회의는 우리 함양의 역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석학들의 학문과 사상을 고찰하고 이를 전승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계암강익, 옥계 노진, 전필제 김종직, 일두 정여창 선생님 등 네 분의 유학자는 우리 함양이 좌암동 우함양이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비의 고장으로 명성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드신 분들입니다. 강익 선생은
함양에 입항한 중시조이자 효자이고 청백리로 대사원을 역임하셨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남계서원을 창건을 주도하셨습니다. 옥계 노진 선생은 영남 유림의 거유이며 청백리로서 효행과 득행이 남달라 신망이 높고 두터운 인물입니다. 전필제 김종직 선생은 영남 사립파의 영수로서 이곳 함양에서 당대 최고의 문장가인 김경필, 정여창, 김일손 등을 문화에 두고 가르쳤습니다. 일두 정여창 선생은 인간의 참된 도리와 길을 밝혀준 민족의 스승이요 조선 오현의 한 분으로 경사에 통달하고 성리학의 진술을 밝힌 도학자이시며 이상사회를 꿈꾸었던 사상가로 유학을 실천궁행한 인이셨습니다. 이번에 학술회의를 통하여 기감이 되시는 이 선현들의 정신과 사상을 고찰하고 재조명한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 녹아있으며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오늘과 미래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함양 선인들의 지혜와 깨달음을 체화한다면 이 난국은 조금은 수월하게 극복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 행사가 그 시대들에게 삶의 길잡이가 되고 인적 자원을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일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길실의 계절에 2020년도 함양문화원 제16회 학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축하를 해주기에 조현학 부고수님 같이 잘 해주셨고 정규상 성향대전 총장님도 먼 길 마당 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균 함양 정교님은 은영일 유대 회장님, 김경도 안희 유대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뜻깊은 학술회의 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흥식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술회의를 위해 산삼의 보장 우리 함양을 찾아주신 경상대학교 최석기 강대화 교수님, 부산대학교 정춘행 교수님, 전통문화대학 최영성 교수님, 일도기념사업회 김용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술회의 주제인 함양의 정신문화와 함양 정신정립은 급변하는 시대 조류의 방향을 잃은 우리 국민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두 정여창, 계암, 강의, 옥계 노진 선생님께서 일구어놓은 업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요즘 밤낮기온이 심합니다. 코로나19나 각종 질병 창궐하는 어수선한 시기에 참석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오전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남계성 공간에 투영된 강의의 학문 정신을 발표하실 경상대학교 최석기 명예교수님, 옥계 노진의 삶으로 읽는 정신지향을 발표하실 경상대학교 강정화 교수님, 다음으로 오후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전필제 김종직이 함양에서 펼쳐 보인 왕화의 비전과 실천을 발표하실 부산대학교 정출원 교수님, 일두 정여창의 광풍제월 기상과 후대에 끼친 영향을 발표하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최영선 교수님, 그리고 종합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은 좌장으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최일범 명예 교수님,
동양대학교 강구율 교수님, 경상대학교 이영숙 교수님, 한국고전번역원 김기 강사님, 일두기념사업회 김윤수 이사님께서 종합토론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곧이어 제2부 오전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2부 오전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께서는 1인당 40분 이내의 발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계선 공간에 투영된 강의의 학문정신이라는 주제로 경상대학교 최석기 명예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이 함양학, 함양정신 이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제가 함양에 올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셔서 아주 오랫동안 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결과로 오늘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발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 발표자도 저와 많이 상의를 하셔서 제 나름대로 학계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만 빼놓고는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그 지역에서 정체성이나 문화적 공감대를 찾는 일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경상남도 도사를 편찬할 적에 경남의 정체성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원에 사는 어떤 교수는 가야 문화를 정체성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이 국가 정체성, 지역 정체성, 민족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 이런 문제들을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수십 권의 책을 사서 읽어봤고 그것들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적어도 오랫동안 변치 않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상이나 정신의 본질을 우리가 대체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가야 문화는 매우 중요한 우리 역사의 유물입니다. 그런데 약 1500년 전에 이제 가야는 거의 멸망을 했죠. 가야 문화가 대부분 이제 매장 문화인데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함양에서도 함양의 유현들을 전 원장님 계실 적에부터 저도 남명화 연구소장을 하면서 여러 차례 함양에 와서 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조선 500년 동안 우리 선현들이 끼치신 그 정신적 문화적 영향은 아직도 우리들 삶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경상남도에 가서 강의를 할 적에 곳곳에 가서 강의를 할 적에 특히 많이 말하는데 우리 몸속에는 남명의 DNA가 흐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함양 분들에게는 일두 선생의 DNA가 자신도 모르게 피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자꾸 현대화시키고 정립을 해서 문화적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이 경남 문화, 함양 문화 또는 경상우도 문화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기억되면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역지자체로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경상남도는 정체성이 참 없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예를 들면은 경기도는 서울 중심으로 남북이 상당히 문화적 이질감이 있는데 실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십수년 전부터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학박물관은 물론이고 많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경상남도는 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또 도시로 볼 적에 특히 동부권에는 부산하고 인접된 지역에는 대도시가 발달해서 산업화되어 있는 반면 서부 지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체성에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청이 창원에 있다 보니까 창원에 있는 분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도 많고 이 정체성의 개념이 모호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가보면. 그래서 도청이 만약 진주에 계속 있었다면 정체성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으로 경상북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경상북도는 정체성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대구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상도 700년사를 경상북도, 아마 재정 자립도에서 제일 낮은 경상도 5개의 광역지자체 중에서 제일 낮은 경상북도는 자비로 수십억을 들여서 경상도 700년사를 만들어내요. 경상도 문화재 대관을 만들어내는데 경남은 경북보다 아마 자립도가 높을 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고, 2001년 퇴계 남명 탄신 500주년 행사 때 제가 직접 그 일을 도우면서 눈여겨본 건데, 경상북도에서 수십억을 들이면은 경상남도에서는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는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지역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함양 정신을 정립하는데 이번 학술 행사가 군민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발표하는 이 계암 선생은 오늘 발표하는 4분 중에서 제일 연배가 낮은 분이신데, 제가 진주에 사는 줄 알고 아마 저를 제일 앞에 넣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종시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전필재 선생이 제일 위고 일두 선생이고 옥대 선생이고 계암 선생인데 거꾸로 지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남계선을 먼저 집어넣는데요. 이 함양 정신,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다고 하면서 이 어떤 더 넓은 광역지자체, 경상남도, 경상도 또는 대한민국, 이런 큰 문화의 보편성을 무시하고 자기 지역의 특성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 옆에 사천에 가면요, 남명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구암 이정 선생만 얘기를 해요. 그 보편성을 빼버리고 특수성만 얘기하면 존재 기반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문화 속에서 특수성을 찾아서 개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이 자체가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이유를 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남명 조식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남계서원을 창건한 주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계서원을 창건하고 이분이 나중에 배향이 됐는데, 배향될 때 보면은 이 계암 선생이 일두 선생을 사숙했다. 일두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행장이나 묘지명에 나오는 글들을 약간 보필을 해가지고 그냥 남명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일두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분들 이후로 다음 세대 내년에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에 남명학이 널리 퍼져서 보편적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남명 선생이 일조 선생을 굉장히 존모했고요. 그래서 예컨대 박열량이니 정경훈이니 박명군이 동계 정훈이니 이런 분들을 남명하고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명 사상을 아주 그대로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빼버리고 잘못하면은 그냥 고분의 그 얘기만 가지고 본다면은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편성을 꼭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남계서원은 우리나라 두 번째 사획서원이라는 건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사실 이 계암 선생이 대단한 게 30대 초반에 서원 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고한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원 교육은 공교육인 향교 교육이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바탕에서 설립이 됩니다.
판교 교육이 과거 공부나 글짓기 공부로 문장학으로 가니까 이 송대 정주학 사상을 받아들인 분들이 인간을 길러내자, 사람을 길러내자, 새로운 교육을 하는 거죠. 공교육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택한 것이 서원교육이고, 물론 중국에서 벤치마킹한 거죠. 그런데 그 새로운 교육에 30대에 있는 학자가, 지방에 있는 학자가 눈을 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육사 하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남계서원을 설계를 하셨는데 그 속에는 다 공간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읽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을 두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이분은 이 사화가 빈번한 시기에 함양에서 활동한 사인이다. 이 조선시대 살인파의 일원이다. 이 살인파 김종직 선생이 우두머리죠. 김종직 선생의 그 제자분들이 주도를 했죠. 새로운 어떤 풍조를 일으켰죠. 사실 이제 정철원 교수가 발표를 하실 겁니다만은 이 전필재 선생이 40대 초반에 함양 군수를 3년 하시면서 이룩한 그 의미가, 주자가 지남강군이라는, 지금 저 강서성 그 여산 있는 데인데요. 지남강군이라는 경상남도 한 반쪽쯤 되는 넓이의 군수를 했어요. 그 행정 관료를 하시면서 50대 초반에 하시면서 낮에는 공무를, 행정 업무를 처리하시고 밤에는 지역의 원로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에 어떻게 하면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를 논의하시면서 직접 백록동 서원을 복원해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군수가 낮에는 행정 업무를 하고 밤에는 교육을 한 겁니다. 사교육이죠. 그런 풍조를 조선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지역이 함양이고 그분이 전필재입니다. 그래서 살인파의 그 정신을 퍼뜨린 곳이 여기가 함양이다. 이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이 살인파의 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이분은 함양학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기왕이 연구가 꽤 됐습니다. 뭐 책도 한 권 나오고 그랬는데 남양학 연구원에서. 근데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부분이 제가 볼 때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자, 이분은 이 당곡 정희보라는 분에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저 남해 쪽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정필재 일두까지 있었던 그 학풍이 이 무어사와 갑자사화를 당하고 나서 일시 침체돼 버리는 시기에 함양의 인재들을,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서 노진이니 뭐 이후백이니 쟁쟁한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분 밑에서. 근데 이제 이분은 조선의 도학의 맥상에서는 크게 위치를 할 수 없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말은 향선생 역할 정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함양에서 보면은 그 침체된 학풍을 일으키는데 1500년도 전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암 선생은 20대 때 이 남명의 풍도를 듣고 찾아가 배우려고 했는데 못 갔다. 이 남명의 산해정에 김해에 계실 때입니다. 이 말은 도학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이다. 이 시점이 1540년대니까 이 을사사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점입니다. 자, 이때 이제 문화에 나가서 배웠고 주역을 배웠고 그래서 이제 배웠는데 주로 뇌령정 산천제에 있을 때 나가서 배웠습니다. 이분에게 배운 것에 대해서 이 가장이 있고 행장이 있고 묘갈명 병서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제일 먼저 썼어요.
대체로 이걸 보니까 그대로 뺏겨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표현이 당공노인 사문 정의보, 여기는 아예 그냥 이름을 막바로 썼고 여기는 공, 그래서 선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대로 대우를 지역에서 안 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생관계 문제인데, 그래서 위기지학을 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위인지역 쪽으로 기울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제 한 얘기도 있고, 이름을 막바로 쓴 거는 존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선생으로 칭하지 않은 것. 선생은 조선시대 선생이라는 칭호는 극존칭입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님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분의 학덕을 흠모하지 않는 선생을 절대로 쓰질 않고 옹이나 장이나 어른장자나 이런 걸 쓰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계는 제가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문이 순정했고 조예가 깊고 독실했다, 뭐 그러면서 문사와 이치가 둘 다 높았다, 상당히 좋게 평가.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쓴 겁니다. 이 사기가 극도로 위축된 시기에 함양 지역의 학문을 다시 진작시켜서 젊은이들을 다독거린 인물인데, 이 송초의 북송초의 호원, 그 다음에 당나라 때 한유, 이런 분에 비유되는 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도학자의 도토모의 한맥에 위치하지 않고 향선생의 역할을 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평도 그런 것이지 무시할 인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이 뒤에 이제 조식의 문화에 출입하여 스승으로 섬겼지만 강익의 학문은 정여창을 사숙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사승이 없다. 이 사승이 없다라는 건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서 제가 좀 반박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계의 행장에 무소사승이라는 말은 있는데, 이것은 정의보와 조식, 남명을 사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강익의 학문 자세가 자득을 위주로 했다는 말이지, 즉 자득을 위주로 해서 스승에게 물려받은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지 배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저는 봤고요. 또 행장에, 동계의 행장에 남명 선생을 사사하여 그의 문화에 출입했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고, 묘갈명에서도 사후의 의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후라는 말이 스승도 되고 스승과 벗도 되고, 이거 포인트가 우에다가 더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종유했다고 하면은 그냥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얻어 들은 건데, 사실 그것도 배웠다는 말인데, 이 사후의 의리가 있었다는 말을 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시대에 계암하고 가장 친했던 정복현, 이미무, 노진, 진짜가 PPT에 한자가 없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산청의 오건, 이분들은 이 남명문화에서 아주 대단한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아주 절친하게 지냈다. 그러면은 이분이 이 남명한테 배우지 않았을 일은 전혀 없고요. 나중에 이제 남계서원 공간 의미를 말씀드렸죠. 남명의 추구하던 성리학의 도학 정신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후인들이 일도를 사속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이 계암을 남계서원에 배양하기 위해서, 동계가 먼저 배양이 됐죠. 이제 계암이 배양이 안 되니까 그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소청을 하면서 여기다 남명 얘기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일도와 계암과의 어떤 정신적 맥락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논지를 주장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사숙했다는 말을 자꾸 강조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상소문에 계암의 학문은 일도의 학문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집안 내력을 보면 전부 이 남명의 문인인 내암의 문인이고, 이 지역의 다음 세대에
이 내암이나 한강의 문인들이 여기 거의 뭐 깔려 있었습니다. 거기 다 가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 남명한테 배우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그 정신지향을 제가 뭐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16세 때 위기지학에 마음을 두고 심성수양에 눈을 떴다. 17세 때 스승으로부터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빠르다. 이 조선시대 공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변화 기질입니다. 이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청탁 수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서 더 나은 인격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 기질이 자신을 일신 우일신하는 그런 공부의 어떤 진보된 면을 보여주는 건데, 이 부분이 대단히 빨랐다. 이 말은 이런 쪽에 심성수양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실천을 했다, 이런 말이라고 보여지고요. 26대 수교제를 지었는데 당시 숙풍야매잠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이 숙풍야매잠은 그 퇴계의 성악십도의 맨 뒤에 들어가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밤늦게 잘 때까지 이 사인이, 지식인이 행동해야 될 어떤 근본적인 원칙들을 쫙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정신을 긴장감을 갖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들인데, 즉 이런 심성수양 실천과 관련이 있고요. 31세 때 양진제를 지었는데 이 정양성령 뭐 이런 말이 있죠. 고요히 성령을 기른다. 이를 보면은 이분은 심성수양을 하여 도덕성을 제고하는 위기지학을 택해 젊어서부터 정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명학문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계의 행장에 학문을 하는 데 이르러서는 스승의 영향이 없이 스스로 발분하여 깨달아 의리를 탐색해 현묘한 이치를 꿰뚫어 알았다. 이게 무소사승 자득 이런 말이 나오는 데입니다. 이는 사승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스승이 깨우쳐주는 영향이 별로 없이 자득했다는, 조선시대 이 도학자들은 자득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문구는 사승이 없었다는 말은 자득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남명한테 배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점 굉장히 이제 고패할 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의 실천은 행장에서 언급한 대로 대학의 성의 정신 수신, 이게 실천인데, 특히 이 마음 공부, 이 성의는 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잘못 이해를 하는데, 의자가 우리가 뭐 그냥 이 한자에는 의자가 뜻지자도 있고 뭐 오를 의자도 있고 전부 뜻으로 번역할 뜻이 아니고, 이 의자는 마음속에서 막 싹튼 생각이에요. 막 일어나는 생각,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이 성자가 정성스럽다, 성실하다가 아니고 꽉 채우다는, 선으로 꽉 채우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악으로 가지 않고 선으로 꽉 채워나가는, 그게 성의 공부입니다. 그 정신, 뭐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게 바로 이제 심성수양의 실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의 수양론인 미발시의 존양과 이발시의 성찰긋기를 모두 중시한 점, 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남명처럼 주역을 굉장히 즐겨 읽었다. 그래서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암 선생에 대한 후인의 평은, 이제 남명은, 스승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자이다. 학문적 성취를 인정한 거죠. 제가 이제 그 여러 한학자 어른들한테 배웠는데, 그 어른들 옛날에 A+라는 걸 모르세요. 아주 잘해야 A를 주고 A를 잘 안 주세요.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A를 주면 건방져진다. 그러니까 100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게 이제 아주 잘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A+를 안 주면 막 화나요, 달려들어요, 학생들. 이상한 풍속이죠.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칭찬하는 겁니다. 인격을 도야해서 도체로 만들 충분한 그릇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다는 거고, 도를 의미하면서 정신을 하며,
이분이 이제 강정화 교수가 발표할 때인데 뭐 이조 판서까지 지내시고 아주 대단한 어른이시죠. 남명도 종료했고 제자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가까이 지냈어요. 이 덕계오고는 역시 문과에 급제했는데 이분은 그 퇴계한테도 찾아가서 배웠는데 퇴계가 서울에서 벼슬할 적에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대학과 중용은 자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글을 쓴 게 있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중용을 3천독 했다고 그러는데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등을 어루만지면서 나는 죽음은 그만이지만 너는 누구한테 배워서 사람이 될래? 사람이 될래? 요 말이 가슴에 딱 박혀가지고 발분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중용을 3천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용을 제일 많이 읽은 분입니다.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이 남명사상이 거의 중용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 남계서원의 명성당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계암에 대해서 공부는 경의를 전공하여 그 연원이 멀었고 학문은 천인을 관통하여 그 덕업이 이루어졌네. 이 천인을 관통했다는 게 중용의 인도 천도를 꿰뚫었다는 뜻입니다. 인도를 닦아서 천도에 이르렀다는. 이분은 그 남명의 이제 외손서이고 제자인데 사실 그 지금 계암집에 이렇게 계암집에 있는 글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이분이 9살 때 이분이 20몇 살인데 같이 교유했다고 나오는데 그거는 나이를 안 따져보고 후일이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9살짜리가 어떻게 20몇 살짜리가 교유를 합니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형님들하고 교유를 한 것 같아요. 김우홍이 함양 군수를 내려왔을 때 그분하고 친한 것 같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쓴 글이 있는데 널도다 도를 준수한 것이 넓으며 굳세도다인데 잘못된데 굳세도다 도를 자임한 것이 힘차며 마음을 보존함이 구차하지 않아 은연중 속세의 지주가 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화로 굉장히 침체된 을사사화 이후로 그 분위기 속에서 속세의 지주가 되었다. 어떤 윤리 도덕의 기강을 부지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지역에서. 그래서 내성, 안으로 성인이 되는 걸 공부를 추구해서 광풍제호로의 정신을 고양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남계서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남계서원의 창건 사실과 공간의 의미인데요. 이건 연혁이니까 쭉 내려가겠습니다. 1552년 계암이 이런 분들과 논의해서 일두 선생을 제양하는 서원을 창건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당시 나이가 30세 때인데 말씀을 드렸듯이 서원 교육에 굉장히 일찍 눈을 떴다. 이 서원 교육은 주세봉 선생이 만드시고 퇴계 선생이 그 원규 같은 걸 확정하신 거죠. 그래서 특히 퇴계 선생이 나중에 거기에 서원에서 어떤 인간형을 길러낼 것인가 소수서원에 아주 굉장히 많은 그 생각들을 거기다 담아 놓으셨고 그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살인파 지식인들에게 널리 퍼져나갔는데 이걸 굉장히 일찍 눈을 떴다. 사문을 흥기시키고 유교를 창도하는 것을 책임으로 해요.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의미가 없는데 16세기 중반기 사화기라는 시대 배경 속에서 이 말을 이해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군수 서구연이 도와주어가지고 이제 이 서원을 창건하다가 이분이 채차되는 바람에 강당에 기화를 입히지 못했다고 그러고요. 그 뒤에 윤화기 군수가 돼서 왔는데 역시 도와줘가지고 강당을 완공하고 묘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회까지 봉안했죠. 그 뒤에 김우의 형인 김우홍이 이 집안이 이제 남명하고 굉장히 친한 집안입니다. 이분들 아버지하고도 형제들이 다 잘 됐고요. 김우홍이 군수로 부임하여 동제와 서제, 연못과 다락 등을 완공하고 서원의 규모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남명 조식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우리말로 이분에게 글씨를 부탁해서 현판을 걸었는데 이 계암이 전부 이제 이름을 정했죠. 이런 이름을 정했는데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남계서원이 세계유산이 돼가지고 이제 서원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립교육, 사교육의 아주 산실로 중국에서 발원한 겁니다만 중국에는 몇 개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됐는데
서원은 꼭 보아야 될 게 강당 이름하고 문루의 이름입니다. 이 강당 이름과 문루의 이름에 그곳에 모셔져 있는 선현의 정신이 고스란히 거기에 들어있어요. 특징이. 근데 이게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문루의 이름이 어떤 성리학적 세계관에 아주 깊은 그런 심층적인 것에서 따왔기 때문에 뭐 무변루, 옥산서원에 이러면은 그냥 가가 없는 끝이 없이 넓은 이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사에게 부탁해서 서원의 재정을 마련했다. 그 다음에 노관에게는 책을, 양홍택에게는 재물을 모으라고 이제 부탁을 했고, 뭐 이런 지방 예까지 만들어서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566년 사액이 됐습니다. 정유재란 때 소실이 됐고요. 그 다시 건립을 하고, 그 동계를 배양하고, 제소청에 의해서 계암을 배양하고, 이 늦게 풍영루가 완공이 됐습니다. 본래는 문루가 아니었고 나중에 문루를 지은 것 같습니다. 소실됐다가 또 다시 지었습니다. 이 공간 구성과 그 의미인데 서원은 그 지역 출신 선현을 지향하며 그 합덕을 계승하고자 하는 정신을 공간에 담고 있습니다. 서원은 선현을 지향하는 제향공간, 선현의 합덕을 계승하는 장수. 이 장수가 이 감출장자가 그냥 고요히 들어앉아서가 아니고 얘기에 나오는 말인데 뜻을 품고 큰 뜻을 품고 들어앉아서 수학하는 곳이라는 거죠. 공부하는 공간, 휴식을 취하는 유식 공간.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뭐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게 쉬는 공간이 아니고 차 마시고 잡담하고 담배 피우는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유식 공간이 정자나 묻는데 이 쉬는 공간이지만 책을 읽던 것을 덮어놓고 잠시 쉬는 공간이지만 그 쉬는 시간에 차 마시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잡담하는 곳이 아니고 이 자연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어떤 이치를 살피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아실 테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 마지막에 이런 특징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제 강당의 이름과 그 동서재 이름인데 이 명성당 중용장구 제21장에 나오는 말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가 이게 자자는 말미암을 유자하고 같고요. 이게 성하고 명이 나오는데 중용장구 제20장에 명선, 성신 이 두 키워드가 나옵니다. 명선은 선을 밝히다는 뜻이고 성신은 내 몸을 진실로 가득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천지도요 성지자는 인지도라 이게 중용장구 제20장에 나오는 거고 그걸 받아서 이 중용의 대지가 정성성자인데 정성성자는 주자가 진실무망 진심으로 꽉 차 있어서 망념이나 망동이 아예 없어진 상태 100% 진심으로 꽉 차 있는 상태가 이게 성입니다. 성자를 정성이나 성실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성이에요, 성. 잘못하면 의미가 다 왜곡돼 버려요. 진실무망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주역에 무망괴가 있어요. 그거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남명이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8세 때 선조가 즉위했을 때 무진봉사를 보내면서도 명선과 성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써서 올립니다. 그때 퇴계 선생은 성학식도를 올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중용의 성이 중요한 건데 이 성을 말미암아서 명해지는 것을 본성이라고 하고 천명지의 성이고 명선을 말미암아서 자신을 성하게 만드는 것을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한다. 성하면 명해지고 명하면 성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또 틀리기 쉬운 부분인데 주자의 주석에 가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하면 명하면 명선을 하면은 성신할 수 있다. 다음 단계. 자, 이 부분은 현인 이하의 사람들이 열심히 심성수양을 해서 성인의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그 부분을 즉 인도를 닦아서 천도에 합하는 천인 합일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고요. 성은 이 남명, 이 대함의 스승인 남명이 제일 중시한 학문의 목표고, 이 남명의 학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5개 정도는 본인이 직접 그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성도, 역서, 학용, 어맹, 일도도 일자입니다. 이런 그림이 가장 핵심인데, 이 글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모든 경전에 있는 걸 다 뽑아가지고 이 글자로 집약을 시켜놨어요. 성도에. 그 다음에 이거는 주역, 서경, 대합, 중용, 논어, 맹자, 즉 사서삼경을 전부 하나로 합쳐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공부의 맥락을 잡을 것인가를 한 장의 도표로 그린 겁니다. 말하자면은 퇴계 선생은 자세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다시 하셨다면은 이분은 이 경전에 있는 내용을 키워드만 뽑아가지고 통합해서 그걸 가지고 나를 어떻게 더 수양하고 이 시대의 정신을 어떻게 더 세우고 하는 그런 자기화와 실천 문제, 이런 쪽에도 관심을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계서원의 교육 목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명선을 통해 성신을 추구하는, 여기에 있다. 이게 교육 이념이고 목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문학을 공부하거나 유학을 공부하는 분도 이 부분에서 엄청 많이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두 번째 사역서원인 남계서원에 조선 도학을 대표하는 교육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강당이 있는데, 협실이 있는데, 하나는 거경제, 지부의제죠. 자, 거경제는 마음을 늘 경에 둔다. 이 거자가 우리가 거처하다만 아는데 두다 이런 뜻도 있어요. 마음을 경에 두다. 그런 서재이고, 이 제자가 이 보일씨가 귀신을 뜻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지금은 제시례밖에는 잘 안 쓰는데, 저 제자는 귀신을 만날 때의 마음, 그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죠. 노래 불러도 안 되는 곳이고, 거경제, 지부의제라고 했는데, 이 경자는 북송 송나라 때부터 성리학의 핵심이고 조선시대 조선 성리학의 핵심인데, 이 불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기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 갈 것인가. 그냥 마음을 붙잡자고만 안 되니까 마음의 어떤 긴장감이나 경외감을 딱 가지고서 있는 건데, 그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자의 그 경제잠이라는 데 나오는 대월 상제입니다. 상제를 대하는 마음. 하늘이 늘 나를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하늘을 대하는, 하느님을 대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면 긴장감과 경외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이제 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자와 그의 문인들, 사량자, 윤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개념이 정립이 됐고요. 주자가 유외근지, 이건 잘 얘기 잘 하는데 이제 저는 이 점을 강조하는데, 경자의 뜻은 오직 외자가 그 뜻에 가깝다, 이렇게 주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경제잠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월상제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안 되니까 의관을 바르게 하고 보는 것을 높게 갖고 이런 얘기를 이제 거기다가 덧붙여 놓은 거예요. 지부의는 이게 이제 맹자에 나오는 거죠. 호연지기를 얘기할 때 호연지기는 지부의 소생이라, 의를 집적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천왕봉에 올라가서 고함 질러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의를 내 몸에 꽉 채웠을 때 생겨나는 기상의 호연지기다. 그 말인데, 이 의자가 인의예지 할 때의 의자죠. 의자가 요즘에는 의리나 정의로 흔히 이제 해석을 하는데, 주자가 의는 심지제요 사지의라 이렇게 마음의 절제이고 일의 마땅함이다. 이걸 조금 더 현대식으로 의역을 하면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내가 주체적인 마음이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 마땅의자는 합리적인, 옳은 의자하고 같은 뜻이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제 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의리 정인데, 의리는 대체로 이치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정의는 실천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자, 이 두 이름을 보면은 거경과 지구의를 따놓고 보면은 이게 경과의가 나오죠. 경과의. 이 바로 남명의 학문하고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똑같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출처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계함이 의도적으로 심어놓지 않았을까. 즉, 이 명성당, 성을 추구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마음을 경에다 둘 것, 긴장감을 가질 것. 두 번째는 의리를 계속 집적해 나가는 공부를 할 것. 이 두 가지를 실천 방법으로 내세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제, 양정제, 이제 다락의 애련원이고 이제 동제 서재에 있는데요. 이 양정이라는 말은 뭐 주영 몽께서 따온 것이고 애련원은 주돈이의 애련설에서 취한 것 같은데 이 연꽃은 주돈이가 군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돈이는 북송 때 도학자인데 이정의 스승이죠. 나이는 뭐 10몇 살 차이밖에 안 됩니다만 이분이 태극도설이라는 걸 지어가지고 이 신유학의 우주론을 설계를 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원시유학, 공맹의 유학은 우주론이 아주 빈약했는데 이 도교나 뭐 불교의 우주론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우주론을 정립하신 분인데 그 태극도설뿐만이 아니라 애련설을 지었는데 거기에 연꽃을 분자로 얘기를 해놓고 아주 유명한 문구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 당나라 때 황정견이라는 시인이 이분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흉금이 맑고 깨끗한 것이 광풍제월과 같다. 이분의 인품을 광풍제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광풍제월은 이제 주돈이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조선 전기 그 사화기에 도학자들이 특히 이 말을 좋아합니다. 아마 제일 먼저 좋아하는 분이 일도 선생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명 선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간에 남아 있어요. 그런 의미들이.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제월은 개일제자니까 밤에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밝은 달이 떠 있는 달밤이 제월이고요. 근데 광풍은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바람에 빛이 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광풍이라는 그 정자 이름이나 이 다락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조선 후기의 성호 이익 선생이 이 막 출처를 전부 따져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이 바람에 빛이 난다는 건 이런 거다. 마치 5월 달에 보리가 이제 이렇게 자랐을 때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불어서 그 보리밭에 물결이 치면은 거기서 빛이 나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5, 6월 달에 감잎이 돋아나면 거기 햇살이 부서지면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맑고 밝은 경계. 아주 맑고 밝은 그런 경계를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게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빛이 없지 뭐. 눈에 안 보이니까 바람이. 근데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일도 선생이 추구하던 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놓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제는 덕천서원은 남계서원보다 늦게 만들어지고 수당 최원경이 설계한 건데 거기도 동제 서재 앞에 네모난 연못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근데 거기는 또 연꽃이 달라요. 남명이 연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거는 맹자가 이제 성지 화자라고 한 유하해라는 사람하고 연관시켜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는 그 주돈이의 광풍제월의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군자의 정신, 요 군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 매화를 심어놓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서재는 보인제 영매제인데 보인은 이문회우 이후보인 논어에 나오는 거기서 딴 거고 요 이름은 남계서원기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이 후대의 정한필이라는 분의 이 풍영루 기에 보니까 연은 멀리서 완상할 수 있고 매화는 그 고결한 것을 노래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군자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화는 멀리서 구경하기에 딱 좋은 군자상, 또 이 매화는 고결한 향기, 설중매니까 그걸 노래하기에 딱 좋은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심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연지를 만들고 주변에 매화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다른 서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공간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산문의 이름은 준도문인데 문무가 아니었습니다. 중용에서 취했는데 단순히 이제 기왕의 연구에서는
예. 그래서 시계가 없어가지고 지금 보이질 않는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10분? 예. 시계가 없어서 지금 볼 데가 없어서 얼마나 걸렸는지.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 단순히 중용에서만 따온 것이다 이러면 의미가 없고요. 중용에 보면 중용장법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중용의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도를 따라 실천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데 나는 그만둘 수가 없다. 오불능이다. 이 공자의 말씀입니다. 준도라는 말은 그냥 따온 게 아니고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가다가 중도에 그만두는데 나는 그만둘 수 없어. 난 끝까지 갈 거야. 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분의 이제 풍영루기에 보면은 문을 경유해서 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이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 길을 통해서 저 끝에까지 성까지 가자. 명선을 통해서 성신을 부구하는 설성지도를 행하며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 속에 준도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대함은 사화기에 일찍 내성을 추구하는, 내성은 자기 자신을 성인으로 만드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성 외왕이라고 그러죠. 외왕은 밖으로 왕도를 펴서 태평성대를 구현하는 것이고, 내성은 자기 자신을 성인으로 만드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건데, 이런 공부에 힘을 쓰셨고 이 남명을 사사해서 그의 학문과 정신을 계승했고 일찍이 향교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원교육에 눈을 뜨신 분이고 남계서원을 창건하면서 그 공간에 거경집의를 통해 진실무망의 성을 추구하여 광풍제월의 정신을 이룩하는 것을 교육 이념과 공부 방법으로 제시를 했다. 후학들이 풍영루를 증설하면서 일도선생의 광풍제월의 정신을 담아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PPT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발표 자료의 글에는 그 일도가 안현감을 하시면서 광풍루라, 광풍루 제월당 이런 이름을 붙이셨죠. 거기에 이제 이분이 지향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양학 또는 함양정신은 바로 계암이 남계서원에 투영해 놓은 학문 정신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 앞에는 전필재 선생의 그 살인파의 정신, 일도 선생이 추구하던 소학을 통한 인격 완성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담보되고 나서 이런 16세기 유학자의 정신이 남계서원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 어떤 서원보다도 조선 도학의 이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살인명문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옥계의 노진의 삶으로 읽는 정신지향이라는 주제로 경남대학교 강종학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반갑습니다. 현재 경상대학교 한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강정화입니다. 문화원으로부터 사진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현재 저희 지난주까지 21학년도 수시 접수된 학생들 심사가 한 몇 주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거 하다가 깜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만 사진이 없던데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표는 뽑고 하겠죠. 네, 마스크 뽑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말 어려운 자리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여러 또 원로 선생님들과 함께 발표 기회가 주어지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이제 옥계 노진 예론을 맡게 됐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사실 이 행사 준비하면서 굉장히 노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진행이 될까 안 될까부터 해서 어떻게 진행을 좀 하고 계신가 뭐 있나 이렇게 해서 논의도 하고 또 어려운 점이 있는지도 체크를 하고 이러면서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동안에 그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공부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거를 하라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사실 학생들도 다가오기도 쉽고 접근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함양의 정신을 함양 국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함양과 관련된 소년들을 통해서 함양 정신이 어떤 건지를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좀 눈에 보이게 또 쉽게 손에 잡힐 만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차에 걸쳐서 행사를 좀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든 저는 어깨 이 어른을 통해서 좀 쉽게 접근해서 이 어른은 함양과 관련된 정신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최대한 좀 쉽게 접근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일단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어른은 지금 그 목차 그 교재에 있는 데에서 그냥 쭉 따라오시면 제가 나름 그냥 정리를 한 걸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최석희 교수님 앞서 발표하시면서 지역 문화와 관련된 현재의 흐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전화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여기까지 학계에서 인물에 대한 연구, 학문에 대한 연구, 문화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이제는 지역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정신을 찾아가는 연구는 함양이 좀 앞서 지금 계획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이런 학술대회가 아니어도 지금 지역학 연구소들이 지역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 내에서는 지역학과 관련된 교과목들이 이미 대학에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문학과에도 남명학이니 지리산학이니 하는 교과목들이 지금 개설이 돼서 벌써 수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후학을 통해서 양성이 되면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상생을 통해서 나중에 후속 세대가 양성이 되고 지역의 문화나 정신이 개성이 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행사는 지역민과 연계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함양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인물이 이제 옥계 노진이라고 하는 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선행연구가 많이 있어서 저는 다른 부분들은 다 빼고요. 이 어른은 29세 때 출사를 해서 61세로 세상을 떠나는데 딱 절반은 함양에 계셨고 딱 절반은 활로에 계셨던 분입니다. 벼슬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딱 절반은 함양에 계셨을 때는 일단은 좀 빼면 활로에 있었던 세월이 한 30년이 넘기 때문에 문집에 남아있는 기록들이 거의 관직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글들입니다. 함양과 연결시킬 만한 게 크게 없어요. 아시겠지만 이조 판사까지 역임을 했고 그 이후로는 판서직을 하신 분이 함양 출신 중에서 없다고 제가 어느 기록에서 봤는데, 그 정도로 이분은 관료로서의 그 위상이 함양으로 보면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문집에 남아있는 문학 작품들도 관료 생활하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거의 전형적인 관료문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관료 생활에서의 그분의 특징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함양 지역에 있는 후학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도 중요한 측면이어서 그 점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직보다는 외직을 선호했고, 아시겠지만 사직이 일생을 따라다녔던 게 사직이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별로 없고요. 문집은 옥계집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전체 6책으로 남아있기는 하는데 함양과 관련된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행연구도 꽤 많아요. 문집의 양치고는 이분은 선행연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위 논문도 석사 논문도 오늘 토론해 주시는 우리 이영숙 박사의 석사 논문이 있었고요. 소논문도 6편 정도 있었고, 대체로는 하한시 쪽으로 중심이 돼가지고 한 3편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 최석희 교수님이 전체 생애와 학술, 옥계 이어른의 학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정재훈 교수에 의해서 정치사회 활동 부분, 옥계의 정치사회 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함양과 관련해서 이 옥계 이어름과 관련된 연구 성과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한 2편 정도가 있는데 장수사 관련한 그 논문이 하나 있고요. 이정목 교수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 김윤수 선생님의 그 철령 삼걸과 관련돼서 옥계 이어름을 거론한 게 있습니다. 근데 문집의 양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어쨌든 이어른의 전체 삶 중에서 함양의 지역민들이 이 어른의 삶에서 그 보여주었던 구현해내었던 그 특정한 측면들, 국면들을 통해서 그분이 그 안에 투영해 놓은 그 정신이 뭔가라는 것을 좀 찾아서 여기 지역민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한 3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옥계 이어른의 전체 삶 중에서 3가지만 좀 집중을 해서 그 안에서 그의 그 정신세계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함양산수에 투영된 애양의식으로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그냥 쭉 그 자료 좀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옥계집에 이제 시가 한 200수 정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시가 한 50수 정도 되고요. 그럼 150수 정도가 남는데 대체로는 벼슬이 한 30년을 관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순간순간 그 지역의 문화유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읊은 작품이 많고요. 그리고 관료생활하는 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교유인들 중에 당대의 한시의 대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집 속에 문학이나 한시에 대한 어떤 그런 이론이나 전문적인 어떤 그 의견을 드러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함양과 관련해서 보면 소재가 될 만한 작품들이 이 함양합성의 동문이었던 이 재운루하고 본인의 강학체였던 추담장사하고 장수사하고 학사루 정도, 이 4개 말고는 없습니다. 나오는 게 없고요. 학사루 시는 6수 정도가 있습니다. 본인의 문집 옥계집 속에 하고 철령지에 나오는 학사루 읊은 시가 철령지인의 시가 옥계집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던데 합치면은 한 6수 정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사루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벼슬하러 다니면서도 학사루와 관련해서는 굉장하게 자긍심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한 수 정도씩 있고요. 오늘 요 두 번 2-1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장수사기입니다. 21세 때 장수사에 그 유람을 하면서 썼던 게 유장수사기인데 옥계집에 남아있는 유일한 유람록이 되겠습니다. 그 유장수사기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땅은 반드시 사람을 인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아주 이게 유명한 말인데요. 옥계 이어른도 이런 말들을 여기다가 장수사기 말미에 나오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전국 그 절강성 산음에 있는 난정이 진짜 시골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그냥 정자일 뿐이었는데 왕이지가 거기에 귀양 가가지고 속이 터져서 당대에 잘 나가던 자신이 보탰던 문인들을 33명을 불러가지고 시회를 엽니다. 그 시회를 열어서 그때 지었던 시들을 시집으로 엮은 게 난정 시집이고요. 거기에 서문을 왕이지가 씁니다. 근데 그 서문이 중국의 문학사에서 보면 명문 4대 명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왕이지와 그 명문 난정 시집 서문에 의해서 시골에 진짜 조그마한 정자에 불과했던 그 난정이 역사의 이름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 소동파의 이 적벽도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이 일어났던 적벽이 아니라 소동파 귀양 같던 것입니다. 사진 한 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난정이고요. 지금 이거는 관광지화해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는 절강성 저기 시골 밑에 조그마한 동네에 있던 겁니다. 소동파의 적벽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한 20m밖에 안 돼요. 요 한 20m밖에 안 되는 여기 우리 집 뒷동네에만도 못한 요 둔덕인데, 소동파가 여기 귀양 가가지고 아시죠? 그 적벽대전의 그 광활함을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벽부를 지어가지고 그 적벽부가 역시 중국 문학산에서는 4대 명문 안에 들어갑니다. 수동파와 그 적벽부로 인해서 요 20m도 채 안 되는 요 적벽이 중국 문학사 안에서 중국 역사에서 그렇게 뛰어난 명성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이 맞춰지죠. 문학적 측면에서 명성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경관이 있든 없든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장소를 드러내줄 소동파나 왕이지 같은 명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품도 있어야 되죠. 요 세 박자가 맞아 떨어졌을 때 역사에서 그 공간이나 그 인물이나 그 문학 작품은 역사의 두각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옥괴와 이 함양과 연결해서 뭔가 역사의 이 특히 함양을 드러낼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유장수사기를 제가 보게 된 건데요. 더구나 이제 그런 의식들이 또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수사가 있는 지우사는 기본적으로 함양에서 경관이 워낙 빼어났던 곳으로 또 그 전부터도 이름이 나 있었고요. 그리고 옥계도 젊어서부터 거기에 들어가서 강학 공부를 하던 곳이고 또 경관이 워낙 아름다웠고 함양의 자랑으로 함양 지역에서는 이름이 있었지만 워낙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그 요 논리로 치면 명인도 없고 명적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유장수사기 앞쪽에 많이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장수사기 안에 보면 이미 옥계가 명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글이 좀 많습니다만 이미 이 일두정여창이라고 하는 이 함양 지역의 명인을 유장수사기에서 이미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수사는 전필제 김종직에 의해서 한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름을 드러낸 건 전필제에 의해서 먼저 되었는데 거기에서 일두를 거론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옥계가 일두를 거론하면서 비로소 이 지우사는 일두 정여창과 만나게 됩니다. 지우산 장수사라고 하는 공간 또는 장소가 일두 정여창이라고 하는 명인을 드디어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요 장수사기라고 하는 작품이 더해져서 그 명성의 조건들을 맞추게 되는데 아마 안희 현감으로 왔을 때 여기에 이렇게 물고기 이야기 이런 거 함양 지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이야기는 많이 알 건데 옥계가 유장수사기를 통해서 장수사가 있는 지우산이라는 공간 자체에 일두를 만나게 함으로써 사실은 그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두와 지우산이 만나지면서 이 지우산의 어떤 그 위상 자체가 일두하고 동급이 이렇게 되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지우산 장수사를 찾아오게 되고 거기만 둘렀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함양 지역의 여러 문화유적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문학작품으로 시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표현해내고 그것이 문집에 다른 사람의 문집에 남고 그러면서 함양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다른 지역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이 유장수사기가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우산 장수사가 장소 역할을 했다면 명인인 정여창과 유장수사기가 만나게 되는 그 역할을 처음으로 해준 게 옥계 노진 이어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가 나름 젊어서 20대에 일어났던 일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이 함양을 아끼고 드러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향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관로 출사하기 전 한 인생의 반을 함양에서 보냈다면 인생의 반은 결국은 관로에 벼슬살이 하면서 관로에 있었던 건데 그 관로에서의 있었던 옥계 이어른의 삶을 어떻게
좀 압축해서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문집을 좀 집중해서 봤는데 여론의 삶은요 기본적으로 출사와 사직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직이 안 될 때에는 외직을 청해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한 30년 인생 중 관료 생활 중에 한 3년 정도가 내직에 있었다는 말을 흔히 하게 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이 여론은 사직을 하면 할수록 자꾸 관직이 올라가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 이유가 오히려 함양에 있는 지금의 지역민들에게 오히려 그게 함양에 어깨가 남겨준 정신이 아닐까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 근데 왕조실록에 이여론이 세상 뜨고 난 다음에 저울기가 있는데 거기에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저울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뭐 해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멋진 복량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30년 동안 있었는데 내직은 없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요거 군수나 목사나 군수 뭐 감사를 다 외직으로 나가는 건데 그게 다 뭐 모친 복량 때문이었고 뭐 등 하면서 전부 노무 복량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어깨 여론을 이야기하면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효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관로 벼슬을 하러 나가는 것은 사대부로서는 당연한 책무였습니다. 자신이 공부한 그 학문적인 성취를 벼슬하러 나아가서 세상을 위해서 써야 되는 사실은 공부하는 목적이 그거죠. 그러니까 출사를 안 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사하지 않고 사직을 청했을 때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데 출사를 하는 측면은 충이라고 본다면 오직 목량을 위해서 물러나는 것은 효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사실 상충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건 뭐 어깨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거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에게서는 그게 좀 독특하게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질병이 있었고 문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친 복량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6세 때 부치상 당하면서 워낙 정성스러운 상례를 치르면서 병을 얻죠. 그게 20세 이후로 가면서 거의 고질병 돼가지고 61세로 세상 뜰 때까지 그 병이 본인을 굉장히 괴롭히게 되는 그런 거 그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친 복량이라고 하는 졸기에서 여러 번 문집에서 여러 번 강조해서 나오는 그 모친을 위한 사직 거기에서 강조되는 게 이 효인데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육아사회에 있어서의 이 효라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형제에게 우애를 있게 하는 효제를 통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확산돼서 사회에 있는 우들은을 공경하고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도덕규범의 효인데 그 효에 대한 기본적인 실천이 어깨에게서 좀 두드러지게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벼슬을 아예 안 했어야지 왜 나가서 굳이 자꾸 사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책무인데 본인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44세 때 사직상소 올리는 그 글 중에 하나인데 본인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출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출사를 하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또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본인이 의사를 밝혀놓은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본문에 제가 인용을 다 해놓은 건데요. 기본적으로 효를 가운데에 두고 그 효에 근원을 해서 충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효와 충을 놓고 비중을 본다면은 효 쪽에 더 비중을 둔 그런 선택지를 택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 인생에 그렇게 많은 사직이 있었고요. 44세 이후로 가면은 한 해에 한 4번씩 사직을 하죠. 그러면은 그만해도 될 만한데 자꾸 벼슬이 내려오죠. 더 올려가지고 내려오고 더 올려가지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직이 많고요. 만년에 한
3, 4년은 그 시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인용문에 시를 남겨놨는데 14번 정도 사직을 했는데도 또 벼슬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판서급까지 갔는데 그게 세상 뜨기 한 3년 전에 올린 시던데 그 이후에도 한 6번, 7번 정도의 사직이 또 있거든요. 그렇지만 만년에 거의 뭐 1년에 한 너댓 번씩 지금 사직이 계속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인생에서 이 효와 충에 관련된 걸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졸기에 보면은 또 하나 그렇게 왜 사직을 하면 할수록 그 벼슬이 자꾸 올라가서 내려질까라고 했을 때 졸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기본적으로 지도가 확보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간들이 어떻게 해도 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도 있겠지만 되게 청렴하고 신중했고 저는 이게 제일 걸렸는데요. 이게 관리의 사무를 볼 때에 되게 정밀하고 민첩했다. 라는 부분이 걸렸고 그 다음에 김계위라고 하는 사람 이분 저기 안핵사로 영남지방 돌 때에 이쪽 지역에 와가지고 특히 이제 그 이쪽 외직을 많이 역임을 했었는데 그거 조사하면서 이 옥계 이어른의 그 공무로서의 그 공적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덕행도 있었고 문학도 있었는데 관리의 사무까지 통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졸기에서 왕조실록에 저렇게 표현할 정도라면 아마 어느 특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김계위라고 하는 이분이 봤다는 이 지금 이제 이 대체로 이야기를 보면 현직에서 실무에 되게 탁월한 모습이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실무 중에서도 적의함,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춘 적의함을 찾아가는 그걸 시의라고도 그러는데요. 시의에 적절한 이런 정사를 펼쳤다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행장류나 연보나 이런 데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럼 도대체 그 실무의 정밀함은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게 졸기에까지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해서 문집을 좀 뒤적거려 봤는데요. 연보에 가니까 꽤 많이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좀 장문으로 가져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거는 뭐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장문화 문서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써서 그거를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특이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시행할 때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냥 갑자기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시를 두고서 아까 그 시의라는 말이 거기 적용되는데요. 그 현실이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서 시를 두고서 했다라는 거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이 좀 오래되도록 했지 한번 하고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보통 행정류에 이렇게 좀 구체화돼서 나오지를 않는데 옥계의 이 문집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오죠. 완급 조절을 잘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아에서 물건 같은 거 쓸 때에 처자식들 주로 다 단속시켜가지고 아무리 작은 물건일지라도 관악도는 손 안 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무리 미미한 거라도 그걸 일일이 다 장부에 기록을 해서 남겨가지고 뒤에 선례가 되도록 후세대에 선례가 되도록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벼슬할 때에 스스로 다스림의 대략이다라고 해서 행장류 글 속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던데 요약을 좀 해보자면요. 기본적으로 정무에 있어서 원급 조절을 좀 잘했던 분 같고요. 그게 시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기록에 대한 중요성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행장류에서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것은 대체로 30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 29세에 출사를 했다면은 아주 젊어서부터 이런 의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걸로 보이고 관리자로서 되게 중요한 덕목인데 그게 능력이 인정을 받았는지 34세 때 지례현감을 나가죠. 그래서 35세 때에 연근위로 선발이 돼서 표리를 하사받는 그런 기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옥계의 30여 년의 공직과 그 과정에서 나오는
충격효 사이에서의 이런 선택지들을 통해서 후대의 그 지역에 있는 문인들이나 후대의 후학들이 평가하기로는 옥계의 삶은 충효가 평생의 뜻이었다. 제가 그 자료집에는 출처들을 다 남겨놨는데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리고 그 실록의 졸기나 기타 다른 행장류들을 통해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듯이 시의를 중시한 현실 의식이 뚜렷한 현실주의자였다. 공무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으로 정리를 하자면 충효가 원칙이었고 실무 능력을 겸비한 그런 공직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좀 짓자면은 이 인적 교류가 정말로 다양했었습니다. 뭐 인적 교류가 다양한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오지 않느냐라고 쉽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당대의 영호남 지역의 지식인들은 거의 이 옥계 이어른과 교류가 있는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강우 지역의 지식인으로 보면 앞서 최석기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당곡의 문화에 있는 함양의 지식인들, 함양으로 보면은 이어른의 문화가 활동하던 그 시기가 거의 함양 인재의 최고의 활성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들과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또 남명 문화의 그 남명학파 문인들이 과의 활동도 많았죠. 아까 그 덕계 오건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들과의 교류는 덕계 오건 빼고 나면 나머지 분들은 남명이 1566년에 화림동 요람을 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30년 뒤에 일어났던 장수사기 기점으로 보면 한 30년 뒤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의 남양학파 문인들과의 교류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강우 지역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호남 지역과의 지식인들과의 교류도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이름을 써놨습니다만 이분들 그 당대로는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죠. 당대를 정말 풍미했던 한 시대의 획을 긋던 그런 분들인데, 그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긴밀했고 문집 속에도 그들과 주고받은 시나 관련된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우 지역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요. 호남 지역은 선행연구에 의해서 보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처양에 있던 남원이었고, 44세 때에 이 남호부사에 발령이 나니까 처양이라는 이유로 사직을 했더니 담양부사로 발령을 내죠. 그리고 50세 때 전주 부윤도 지내고요. 그 이후에 한 3년 호남 지역에 아예 살았죠. 그 처가에서 받은 재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터전이 있어서 거기에 활동들을 하면서 호남 지식인들과 긴밀한 교류가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옥계 이어른의 그 교류 중에서 아주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쪽 지역의 마지막 유학자라고 하는 해봉 화겸진의 그 동요화관에 보면 옥계에 대해서 써놓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옥계 이어른이 더불어 교류한 사람은 모두 한 시대의 현인들인데, 퇴계 이황, 안명조시, 화서 김인우, 가천 이문 이런 분들이 호여함이 특히 깊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분들하고 생존 시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18에서 2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18에서 20살 정도 차이 나는 이분들이 그 정도 연배의 연하에 있는 옥계 이어른을 호여했다는 거죠. 남명이 세상 떠고 난 다음에 산해사후 연원록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24인이 실려 있는데 18에서 20살 정도 차이 나는 분이 딱 4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에 덕천사후 연원록을 만들면서 다른 3분은 전부 다 문인으로 다 옮겨가는데 옥계 이어른은 그대로 종요인으로 남아 있어요. 혼자. 그렇다면 뭐였냐는 거죠. 그 많은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를 허여했던 게 뭐였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가천 이문이 이 옥계 이어른 세상 뜨고 난 다음에 제문을 썼는데 거기에도 보면 유사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버리지도 않았고 나도 나이가 적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특히 뭐 나이를 잊은 사기, 망년지우 뭐 이런 것들이 이 20살 갈증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보시면 거의 지금 20살 지금 뭐 아주 일찍 이양하고는 20살 정도 차인데 지금 18 정도 19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우리 나이로 하면 19인데 이런 정도의 나이 차가 있는 이 갈천 인문 이어른이 이렇게 썼을 정도로 옥계에게는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이 탁월해서 이분들이 허여를 한 게 아니라 그 전체 전방위적으로 어떤 옥계에게만 있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이분들이 허여할 만한 그런 인품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이 특정 하나가 아닌 그게 있어서 이런 허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그러면은 이 학술 대회를 포함해서 저한테 의뢰된 이 옥계와 관련한 이걸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지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앞에 3가지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거 그걸 중심으로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향리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은 제가 유장수 사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집 안에는 사마제 여기 제명록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도 20대 초반에 있었는데 함양 출신 중에서 생원시나 진사시 합격한 이들을 정리를 하는 건데 정리는 안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옥계 이어른에 의해서 이게 정리가 되면 지역에 대한 인재나 기타 그 내력들이 다 정리가 되니까 이걸 옥계 이어른이 처음으로 정리를 했죠. 그런데 선행연구에 의해서 보면 각 지역마다 사마제 제명록이 있는데 가장 먼저 시행한 데가 여기 함양이고 그걸 옥계 이어른이 작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 준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정리를 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나름 출사 전에 옥계의 활동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자신의 지역인 향리에 대한 그런 애정과 자부심에 의해서 그런 활동들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관직 생활에서의 성취인데 누가 뭐래도 어떤 활동들이 문집 속에 보면은 실제로 정치 활동이나 사회 활동과 관련해서 원론적인 정치적인 대안을 제시한 글도 많고 아주 소소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놓은 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섞여 있기는 합니다만 정체적으로 봤을 때에 어쨌든 사직을 하면 할수록 많은 오히려 더 벼슬이 높아져서 계속해서 세상을 떠나면 61세까지 벼슬이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고 그런 것들은 더구나 그게 이적판서까지 역임을 했다면 어쨌든 함양에 있는 후학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옥계가 가지고 있는 그 위상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료 생활 중에서 남계청원 창건할 때에 물적으로 인적으로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지원해준 그런 것들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사후에 율곡이가 옥계의 그 사후에 옥계를 평해서 이후에는 정의품 자리에 너는 이 옥계만한 적임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던데 그 정도로 어쨌든 옥계는 당시에는 그 수많은 사직과 출사의 번복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위상이 인식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같습니다. 그 영원함 지역에 교류가 다 있었고요. 선배 학자들, 20살 가까운 선배 학자들의 허여가 있었다라는 건데 제가 좀 놀라운 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도 이 모든 요 내용이 옥계집 발간할 때에 동계정원이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에 옥계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 3가지로 옥계집 서문에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걸로 저는 제가 지금 정리한 이 3가지가 옥계 삶의 가장 핵심적인 3가지가 아닐까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집의 맨 마지막에 인용문, 서문에 인용문을 제시하는 걸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강의로 옥계 노진 선생의 진면목을 알게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하는 장소는
문화원을 나가셔서 도로로 나가시면 도로에서 좌회전 지국 방향으로 한 1km쯤 가면 그 신호대가 있습니다. 두산마을 로안 입구 옛날 한우 프라자 자리에 자리한 한우 식당에 전심이